중국 라오닝성 진저우시 오래된 아파트의 6층. 그녀는 피곤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더듬는다. 계단 창가에서 담배를 피는 남자. 뭔가 쎄함을 감지한 그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미 커튼 뒤에서 누군가 숨을 고르고 있을 줄을. 2003년 5월 3일 토요일, 출입이 허술한 낡은 아파트 단지 꼭대기층에 혼자 사는 여성 유씨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TV 앞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다시 TV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거실 커튼 뒤에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매칭과 동시에 검은 복면의 남자가 튀어나왔고 유씨는 깜짝 놀라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침입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유씨는 다행히 실신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CCTV도 없었고 유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도 온전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강도 사건으로 분류하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주 뒤, 박 씨는 자다가 뭔가 어수선한 느낌에 잠에서 깼더니 근처에 있던 검은 복면의 남자가 달려와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옆방에 있던 아들이 들어와 복면의 남자와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복면의 남자에게는 무기가 있었고 순식간에 엄마의 목숨을 인질삼아 도망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라고 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범인은 아들에게 고맙다라며 엄마를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이 뒤늦게 도착했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신원 특정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머리카락과 범행 방식을 알아냈습니다. 2003년 사건이라 DNA를 검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머리카락을 국가수로 넘겼고 범인의 범행 루트인 계단에 있는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들어간 것이라고 진저우 씨의 경찰들에게 이 범행 방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경찰서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다고 했지만 현관의 열쇠 구멍에는 열쇠가 꼽혀 있는 채로 파손되어 있었고 다리 사이에 화장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경찰은 타살로 결론지었고 앞선 범행들과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범인은 현금이나 기중품도 훔쳐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성폭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원한도 없었죠. 명확한 범행 동기가 없었기에 경찰은 사이코패스의 소행이 아닐까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수사망을 더욱 넓혔습니다. 하지만 5일 뒤 경찰의 눈을 피해 같은 지역의 꼭대기층에서 독신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엽기적인 현장이었는데 목에 단도가 꽂힌 채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등에는 칼로 글자를 새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현장에 오래 머물렀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 이유는 즉 피해자의 냉장고를 뒤져서 술을 먹은 흔적과 트럼프 카드를 만진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흔적에는 지문을 닦아낸 흔적만 남아있어 범인을 추적하기에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범인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연막 작전을 펼친 게 아닌가 의심되는데요. 그래도 경찰은 간단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출입이 쉬운 오래된 아파트에서만 사건이 생긴다는 점. 두 번째, 꼭대기층에 혼자 사는 여성만 노린다는 점. 세 번째, 계단의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진입한다는 점. 네 번째, 범행 시각이 무조건 자정 이후라는 점. 다섯 번째,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무기를 사용한다는 점. 여섯 번째, 다수가 아닌 단독 범행인 점. 일곱 번째, 범행 주기가 5일에서 14일 정도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중국 전역으로 알려질 만큼 커졌고 중국 정부에서도 범인을 잡기 위해 대대적으로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이 특정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3년 6월 13일 진저우시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발견됐는데 사건 직후 받을 리가 없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은 남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걸었던 것은 피해자의 지인이었고 그 지인의 진술에서 전화를 받은 남성이 북방 지역에 사투리를 썼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했고 마침내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휴대전화가 발견된 곳은 휴대전화 수리점이었습니다. 수리점의 주인의 진술을 잃었습니다. 범인이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왔지만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냥 중고로 폰을 팔고 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리점 주인의 주장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렸고 범행 장소와 북방지역 사투리를 쓰는 지역을 대조하여 범인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염병으로 모든 탑승객이 건강카드를 작성해야 했고 범인이 타고 갔을 법한 열차의 모든 탑승 인원을 대조한 끝에 북방지역의 사투리를 쓰면서 생김새가 몽타주와 비슷한 12명의 용의자가 추려졌고 신문 조사를 진행했지만 12명의 용의자 모두에게 알리바이가 있었고 범인을 목격했었던 휴대전화 수리점의 주인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빠지려고 하던 그때 휴대전화 수리점의 주인이 범인이 타고 갔을 법한 열차에 타고 있던 전과자 리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사람은 허위주 40세 남성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했고 일정한 직업도 없으며 절도 전과로 무려 12년이나 복역한 전과자였습니다. 경찰들은 전인력을 동원하여 하루 만에 허위주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 평판은 가정적이고 성실하며 지금은 새 삶을 살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방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아 일전의 통화 증거와는 어긋난 상태. 경찰은 이번에도 헛다리를 짚은 것이 아닌지 혼동이 왔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집에서 회수한 머리카락, 땀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 DNA의 주인공은 지금 치조를 받고 있는 허위주가 맞았습니다. 취조실에서 그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사투리는 내가 시킨 거요. 혼란 주려고. 그는 수사에 혼선을 만들기 위해 돈을 쥐어주고 목소리를 빌린 것입니다. 피해자만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경찰들까지 자기 통제 아래에 두고 싶었던 것이죠. 동기에 대해 묻자 그는 이혼과 전과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분노는 가해자가 아닌 쉽게 제약할 수 있는 타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꼭대기층 혼자 사는 여성을 골랐던 것이죠. 그는 끝까지 나는 변태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지만 성폭행이 없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지뢰와 범죄 현장을 연출한 것이 성욕을 대체했다는 점, 즉 욕망의 형태가 통제 욕구로 바뀌어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퍼즐은 작은 조각에서 완성됐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한 통에서 시작해 위치 추적, 감염병 시기의 열차 건강카드 명단 대조,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DNA. 그가 애써서 지운 흔적들은 다른 자리에서 더 붉게 남겨졌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위장된 목소리와 거짓 알리바이를 걷어냈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진저우 법원 판결문 마지막 줄이 읽히는 순간 법정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했고 그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사고나 영상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